안녕하십니까, 묵주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의 신호와 정보의 인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과 축전기에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코일과 축전기는 저항 역할을 하죠. 그 크기는 코일은 유도 리액턴스 2파이 FL, 축전기는 용량 리액턴스 2파이 분의 1에 FC 분의 1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렇게 살펴본 내용이죠. 코일과 축전기는 저항 역할뿐 아니라 원하는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원하는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에서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출 때 코일과 축전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라디오 주파수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라디오 듣는 일 없어서, 더구나 이제 옛날 구식 다이얼 돌려서 이제 라디오 듣는 일이 거의 없어서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옛날 라디오 보면은 다이얼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주파수를 찾아서 이제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드라마를 이제 청취한다든가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코일과 축전기로 구성된 회로에서 전자기파를 어떻게 발생시키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는 글자 그대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죠. 축전기 윗판과 아랫판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저장되어 있으면요, 축전기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익힌 내용이죠. 따라서 전기 에너지가 이 축전기에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에 전압 V를 걸어주면은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죠. 이때 전기 에너지가 얼만큼 저장이 되느냐 하면은요, 그 전기 에너지의 크기는 여기 나와 있듯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V 제곱으로 얻어집니다. C는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되겠고, V는 걸어준 전압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코일은 이제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는 건 아니고 자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데요. 축전기와 같은 방식으로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되면 코일에 자기 에너지가 또 저장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용량이 L인 코일에 전류 I가 흘러준다면요, 그 코일에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I 제곱이라는 자기 에너지의 이 정도 크기의 자기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L은 자기 용량이고요, I는 이제 코일에 흘려준 전류의 양이 되겠습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C로 표시하고 코일의 유도 용량은 L로 표시하죠. 앞에서 우리가 전기 용량과 유도 용량을 정의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축전기와 코일을 연결한 회로를 우리는, 축전기는 C, 코일은 L이니까 LC 회로라고 합니다. 축전기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코일과 축전기가 연결된 회로를 우리는 LC 회로라고 하죠. LC 회로에서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축전기 윗판에 플러스 전하, 아랫판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저장되어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LC 회로에서 전기 에너지가 저장된 축전기와 코일을 연결하면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가 코일의 자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이 되면서 또 코일의 자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 전류가 코일을 지나면서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또 코일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는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측정 주파수의 전파의 송신 원리가 됩니다.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와 코일의 자기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그것을 응용해서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송신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LC 회로는 방송국뿐만 아니라 무전기와 같은 전파 송신 장치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림은요, LC 회로를 통해서 안테나의 전자기파, 즉 전파를 발생하는 회로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LC 회로에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은요, 안테나에 연결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렇죠? 여기 1차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유도 전류가 2차 코일에도 흐르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같은 진동수의 교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와 코일의 자기 에너지 전환 과정은 진동하는 진자에서 진자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진자에서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가 최고일 때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가 돼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최고일 때 A와 C점일 때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되죠. 즉 0이 되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최저가 됐어요. 여기 그림에서는 진자가 B 위치에 있을 때죠. 진자가 B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 얼마예요? 최저죠. 0. 그럴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됐을까요? 처음 진자가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운동 에너지는 값은 최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진자에서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가 최고일 때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가 최저일 때, 즉 운동 에너지가 최고치인 것처럼요,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가 최대일 때 코일의 자기 에너지는 최소값이 되고, 전기 에너지가 최소일 때 자기 에너지는 최대값이 됩니다. LC 회로에서 전류의 진동수는요, 코일의 유도 용량과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전류는 교류일까요? 직류일까요? 지금 LC 회로에서 지금 말하고 LC 회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교류 전류입니다. 직류 전류에서 전류의 진동수가 얼마예요? 직류 전류일 때 진동수는 0이죠. 직류 전류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LC 회로에서 코일과 축전기 용량이 클수록 왕복하는 전류의 주기는 길어집니다. 코일의 유도 용량이 클수록 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클수록 코일과 축전기에 저장할 수 있는 자기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커지고요. 각각의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죠. LC 회로, 즉 코일과 축전기에 흐르는 교류의 고유 진동수 F와 유도 용량이 얼마가 되냐면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 C와의 관계, 그 다음에 고유 진동수 LC 회로에서의 고유 진동수 F의 값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유 진동수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즉 LC 회로에서 코일의 용량, 그 다음에 축전기의 용량 L과 C 값이 있을 때, 이게 주어졌을 때 그 LC 회로에서의 고유 진동수, 전류의 고유 진동수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F는 2파이 곱하기 루트 LC분의 1이다 라는 거죠. LC 회로에서의 교류 전류는요, 코일과 축전기가 저항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와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량 리액턴스 어떻게 정의됐죠? 용량 리액턴스 XC는 2파이분의 1 곱하기 FC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유도 리액턴스 XL은 2파이 FL로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이게 저항력 교류 전류에서 LC 회로에서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는 저항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LC 회로에 교류 전류가 흐를 때 LC 회로의 고유 진동수 F와 같은 교류가 흐르면요, 교류는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흐르게 됩니다. 방송국 전파 송출 장치나 무전기 등에 포함된 LC 회로에 특정한 주파수의 교류가 흐르게 되면은요, LC 회로 옆에 놓여 있는 코일과 같은 진동수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에 특정 진동수의 전자기판만을 이제 발생시키게 되죠. 이렇게 한번 예제를 통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방송국에서 800kHz의 전파를 발생시키려고 한다. LC 회로의 C 값이 100pF/L이라면 L 값은 몇 밀리헬리인가 라고 이렇게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TMI죠. 문제와 상관이 없는 지식인데, 800kHz면 이 전파의 대역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800kHz는 라디오파고요. 라디오파의 중파예요. 우리가 듣는 AM 라디오는 전파를 중파를 사용하고 FM 라디오는 초단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800kHz는 이제 중파예요. 그리고 이제 1메가, 2메가, 3MHz 정도의 전파는 이제 단파라고 하죠. 하여튼 이렇게 800kHz의 전파를 발생시키려고 했을 때 고유 진동수 F 값을 구해보면은요, 방금 전에 고유 진동수 F는 어떻게 정의된다고 그랬어요? 2파이 곱하기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L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L을 이제 좌변으로 보내고 F를 우변으로 보내고 또 루트를 벗겨주면은 L은 4파이 제곱 곱하기 C 곱하기 F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C와 F의 각각의 값을 이렇게 쭉 대입을 시켜주면은 4파이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C 값이 코일 유도가 100 피코페럿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 곱하기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 곱하기 800 곱하기 킬로헤르츠니까 1000이죠. 800 곱하기 1000의 제곱 헤르츠 분의 1이 바로 L이 됩니다. 그래서 L 값은 고유 진동수 F에서 유도를 해서 4파이 제곱분의 C 곱하기 고유 진동수 F 제곱분의 1인데 여기다 각각의 값을 넣어 주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4파이 제곱분의 64분의 1이 돼서 이것은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헬리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죠. 밀리 1000분의 1이니까 그것을 다시 고쳤으면 0.4 밀리 헬리가 되겠죠. 자, 접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접지를 또 어스라고 합니다. 어스가 이게 영어로 뭐예요? 지구라는 뜻이죠. 이 어스가 지구라는 뜻도 있고 여기처럼 접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접지가 뭐예요? 땅에 연결하다 이거죠. 전기 회로의 일부를 땅과 연결한 걸 우리는 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접지를 왜 할까요? 사람이 감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접지를 합니다. 그래서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이제 접지해서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세탁기와 냉장고 보면은 이제 작은 전선이 이렇게 쭉 삐죽히 나와 있어요. 이거를 뭐 땅에다 직접 묻으면 좋겠는데 집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수도관에 이렇게 묶어서 접지를 하죠. 근데 이 가전제품을 실제로 접지해서 쓰는 가정은 거의 없죠. 예. 근데 원래는 이거 접지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접지한다고 해서 꼭 땅에다 전선을 묻을 필요는 없고요. 수도관 같은 금속재 파이프에 연결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프는 지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파이프 땅에다 묻잖아요. 즉 지면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에만 묻어도, 또 파이프가 쭉 수도관 파이프 같은 계속 쭉 이렇게 도시 전체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쪽 그 전체로 연결된 그 수도관 파이프를 통해서 전류가 이제 흘러나가니까 굳이 땅에 묻을 필요는 없죠. 또 안테나를 땅에 연결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도 이 접지를 사용합니다.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 즉 전파를 송신하는데 LC 회로가 이용됩니다. 방금 얘기를 했죠. 반대로 특정한 주파수를 수신할 때도 LC 회로를 사용합니다. 즉 이 LC 회로는 전파를 보낼 때도 쓰고 전파를 수신할 때도 쓰는 거죠. 무전기를 생각해 보면은요, 작은 무전기 크기 작잖아요. 그 작은 기계에 송신과 수신을 모두 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전파를 수신하는데 별도의 회로를 집어넣지 않았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라디오에서 특정 주파수의 방송을 수신할 때도 LC 회로를 사용하거든요. 라디오 안테나는 특정 주파수만 수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파수를 수신하죠. 그래서 라디오의 다이얼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잡음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이제 혼선돼서 이제 들리게 되죠. 또 여기 오른쪽 그림 보면은요, 안테나에 연결된 코일 옆에 LC 회로를 놓게 되면은 LC 회로에는 정해진 진동수의 교류만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이렇게 쭉 받으면 전류를 수신하면은 2차 코일에서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유도 전류를 통해서 필요한 주파수의 전파만 우리가 수신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전파에서 LC 회로의 주파수와 일치한 전파의 전류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라디오를 들을 때 라디오가 특정 방송국 주파수만 듣게 해줄까요? 꼭 그렇진 않죠. 우리가 특정한 방송국, KBS면 KBS, MBC면 MBC, 뭐 CBS면 CBS 이렇게 방송 들을 때 특정한 방송국만 들으려면은 다이얼을 돌려야 됩니다. 뭐 디지털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옛날 구닥다리 라디오 같은 경우는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는 방송을 주파수를 맞춰서 방송을 듣죠. LC 회로에서요, L 값이나 C 값의 변화를 줘서 LC 회로의 고유 진동수가 변화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전파를 수신하게 하는 거죠. LC 회로에서 고유 진동수 F는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고유 진동수 F는 2파이 곱하기 루트 LC분의 1입니다. 계속 얘기한다는 소리는 이거 공식 외워서 문제 풀 때 써먹으라는 소리기도 하죠. LC 회로의 고유 진동수를 변화하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축전기의 전기 용량 C 값을 변화를 줍니다. 평행판 축전기예요. 평행판의 면적에 변화를 주게 되면 C 값이 변하거든요. 면적이 변하니까 전기 용량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수가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써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뭐 거창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가변 축전기거든요. 크기도 작아요. 이거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쓰는 거니까. 여기 왜 오른쪽에 삐죽히 뭐 하얀 게 튀어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이게 뭐 돌릴 수 있는 원판 같은 거, 뭐 수도꼭지 비슷한 거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그거 돌려서 이제 주파수를 맞추게 되죠. 이 가변 축전기는 금속판 면적이 달라져서 C 값이 변화하게 됩니다. 고유 진동수 변화로 원하는 주파수만 수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라디오를 왜 들을까요? 뭐 라디오 듣는 이유는 음악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듣고,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 뉴스 같은 거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듣기도 하죠. 뭐 여러분 유튜브 보고 텔레비전 보느라고 라디오 들을 일 없다? 여러분은 자율학습 시간에 아니면 혼자 공부할 때 라디오 듣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의 뭐 형이나 아버지나 누나나 어머니들이 자동차 운전할 때 차 타면서 텔레비전 볼 수 없잖아요. 뭐 유튜브 시청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면 라디오를 듣게 되죠.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를 수신할 때 주파수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별다른 도움을 안 줍니다. 뭐 주파수 쭉 듣는다고 거기에 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찌직찌직 하는 그 전파 음밖에 없죠. 전파 자체를 수신해서 들으려고 할 때 전파의 주파수는 대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범위를 넘어서고요. 전파를 변환해 듣는다 해도 의미 없는 잡음이나 삐 하는 소리만 들리게 되거든요. 요즘 공익 광고에서 보면 가끔씩 띠디디 띠띠띠 띠디디 요런 모스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알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SOS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전파의 신호음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갖겠지만 요 띠디디, 그러니까 전파 소리 들으면은 띠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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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거 SOS구나 알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 전파음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이거는 모스 신호로 우리가 특별하게 이게 정의를 한 거지만 띠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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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디디디 띠디디 띠디디 이거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음악인지 무슨 뉴스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말한 거는 이제 모스 신호요. 근데 모스 신호 배우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알파벳을 썼는지 알 겁니다. 예, 넘어가고요.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 그 가운데 전파가 우리가 방송을 듣는데 의미를 가지려면 전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전자기파에 소리를 실어서요. 전파를 송출하고 라디오는 전파를 수신한 다음에 전파에서 소리 신호만 분리해서 스피커로 보내줍니다. 전파의 소리 신호를 싣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 시간이나 공업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진폭 변조 방식과 주파수 변조 방식이 있죠. 진폭을
바꿔서 이게 변조를 시켜서 또는 주파수를 변조를 시켜서 거기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 즉 소리를 이제 싣는 거죠. 그 가운데서 먼저 진폭 변조에 대해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앞에서 소리와 빛에 대해 공부할 때 횡파와 종파에 대해서 공부했죠. 네, 전파는 파동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은 종파입니다. 종파에는 아주 이제 마루 부분을 이제 미라한 부분, 그러니까 종파는 횡파와는 달리 앞 진행 방향과 이제 진동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할 때 좀 표시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그림의 가번 소리 신호 보면은 이제 밀한 부분은 이제 진폭이 크게 표시를 하고 소한 부분 거기는 진폭이 이제 낮음게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폭 변조는 진폭의 변화로 소리 신호를 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신호를 어떻게 싣느냐, 여기 밑에 진폭 변조파라는 그림이 있죠. 이렇게 싣게 됩니다. 즉 진폭 변조는 진폭의 변화로 소리 신호를 싣는 방식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진폭 변조 방식에는 전자기파에 음성 신호를 실을 때 진폭 변화가 큽니다. 큰 부분이 이제 음성 신호를 실을 때 진폭 변화가 큰 부분이 소리 신호의 밀한 부분이 되고요. 진폭 변화가 작은 부분이 소리의 소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소리 신호의 밀한 부분이 보면은 진폭 변조파에서는 이제 진폭이 크게 나타났죠. 그리고 소리 신호의 소한 부분을 보면은 진폭 변조에서는 진폭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죠. 이렇게 전파의 소리 신호를 싣게 되는 거죠. 진폭 변조 방식은 방송국에서 송출한 신호를 아날로그적으로 그대로 복제하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복제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사 그렇잖아요. 100% 완벽하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전파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또 신호가 이제 잡음이 섞여 들거나 또 전파가 퍼져가는 과정에서 왜곡이 있을 수 왜곡도 이제 발생하고요. AM 방송을 AM 라디오로 듣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폭 변조 방식의 방송을 들으면, 즉 AM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잡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못 들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FM 방송에 비해서는 이게 잡음이 좀 심하고 음질도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FM 방송은 뭐냐? FM 방송은 이제 주파수 변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듯이 라디오 방송에는 AM 방송은 이제 진폭 변조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방금 얘기했고, FM 방송은 주파수 변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뭐 기술 시간이나 공업 시간은 아마 아닐 거예요. 기술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굳이 그 학교에서 안 배웠어도 뭐 상식으로 이거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AM 방송과 FM 방송 모두 들어봤으면 아마 느꼈을 거예요. AM 방송보다 FM 방송 잡음이 적고 좀 깨끗하게 들리죠. 근데 장소에 따라서는 FM 방송이 잘 안 들리기도 하죠. 이건 상식이고. 자, FM은 주파수 변조 방식으로 방송을 송출하기 때문에 이제 AM 방송에 비해서는 좀 음질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AM 방송도 FM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게 전파를 송출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FM 라디오로도 이제 AM 방송을 이제 들을 수 있게. 그래서 라디오 방송은 표준 FM 얼마 메가헤르츠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AM 방송도 FM 라디오로 들을 수 있게 좀 해주고 있죠. 주파수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파수 변화로 소리 신호를 싣는 방식입니다. 전자기파, 바로 라디오 전파의 주기를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여기 주파수 변조파 보면은 이제 진동이 일정하지 않고 어디서는 빽빽하고 어디서는 좀 소하고 좀 느슨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음파의 밀한 부분은 전파의 주기가 짧아서 이렇게 촘촘하게 나타나고, 또 음파의 소한 부분은 전파로 이제 변조할 때, 전파에 실을 때 전파에서는 이제 성긴 부분이 됩니다. AM 방송에서 AM이 무슨 뜻일까요?
그 AM은 진폭 변조를 뜻하는 Amplitude Modulation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AM 방송 하면은 진폭 변소 방송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FM 방송에서 FM은 여기 나와 있듯이 주파수 변조, 즉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의 머리 끝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FM 방송이다 하면은 주파수 변조 방송 이거죠. 그러니까 AM 방송, FM 방송이라는 말 자체가 변조 방식을 전파의 변조 방식을 말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원칙대로 살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서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FM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FM은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의 약자가 아니라 필드 매뉴얼의 약자입니다. FM 같이 생활한다 라는 것은 필드 매뉴얼 같이 생활한다 거죠. 근데 필드 매뉴얼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게 야전 교범이라는 뜻입니다. 필드가 들판이라는 뜻이죠. 들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매뉴얼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매뉴얼 그거고요. 그러니까 들판 매뉴얼 이게 뭐냐면은요 야전 교범이라는 뜻입니다. 군대에서 전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전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포를 어떻게 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해 놓는 교과서를 야전 교범, 즉 필드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FM 같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교과서적으로 원칙대로 생활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서 이제 느껴보시겠지만 군대라고 해서 무작정 단순 무식하게 훈련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군대에도 교과서가 있고요. 교과서에 따라서 훈련과 주특기 교육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자기 군 생활에 필요한 내용은 이제 교과서를 이제 찾아가면서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게 함정이죠. 왜냐하면 이거 배운다고 해서 이게 뭐 수능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취직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은 이제 책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가 군 생활 할 때는 안 그랬어요. 책 찾아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선임병이 교육 훈련 시간에 알려주거나 아니면 정신교육 시간에 쭉 이제 간부들이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선임병이나 간부들이 이게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거 그냥 들으면서 배웠지 자기가 직접 말한 내용이 정말일까 하고서 책 찾아보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책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죠. 왜 그랬냐면은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공부밖에 모르는 공부벌레라서 그게 아니라 할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고참쯤 되면은요, 군대 가서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게 되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할 게 없거든요. 이게 너무 심심해서 누구는 그냥 하루 종일 전투화만 닦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저 야전 교본 보고서 이게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하면서 책 보면서 책을 읽었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진중문고라고 해서 그 군대 안에 있는 뭐 소설책이라든가 어떤 교양서적 군대에서 지정해준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읽기도 했고요. 자, FML이 말이 이제 주파수 변조의 약자이면서 또 사회에서는 또 야전 교범의 약자인 것처럼요. 군대에서 쓰는 말 하나 더 소개하면은 PX라는 말이 있어요. PX가 뭐냐면 포스트 익스체인지의 약자인데요. 우표 교환소라는 뜻이죠. 앞에 포스트가 우표,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의 교환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X 하면 우표 교환소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PX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굳이 뭐 군대 갔다 안 갔다 그게 아니라 요즘은 PX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PX라는 말 대신에 매점 또는 충성클럽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요. 옛날에는 매점을 이제 PX라고 했어요. 왜 매점을 PX라고 했냐면은 그 매점이 옛날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우표 교환소였거든요. 군대에서 이제 집으로 편지를 보낼 때 이제 우표를 사야 되는데 우표를 어디서 사냐면은 우표 교환소 즉 PX 가서 우표를 샀거든요.
샀다고 해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어떤 쿠폰을 지급받으면 그 쿠폰을 주고서 그걸 우표로 교환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 우표 안에서 도장 찍어서 보냈는데 이제 미군이 이렇게 했죠. 이제 미군이 그렇게 한 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게 쭉 넘어온 거고요. 넘어왔다는 게 그 우표 교환 방식이 아니라 그 PX란 말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표만 쭉 팔다가 점차 이제 간식거리, 뭐 군것질할 거 이것도 점차 팔기 시작하면서 PX가 우표 교환소에서 이제 매점 역할을 하게 됐죠. 근데 매점 역할을 하게 됐으면서도 이제 매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PX 옛날에 쓰던 말 계속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냥 매점이니까 매점이라고 하자, 또는 충성클럽이라고 하자 해서 이렇게 매점 또는 충성클럽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혹시 쌍팔년도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쌍팔년도가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서기 1955년을 말합니다. 쌍팔년도란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나이 많은 간부들이 지금 나이 많은 간부보다 더 나이 많은 간부들, 이제 옛날 얘기죠. 그때 나이 많은 간부들 옛날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냐, 쌍팔년도도 아니고 라고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여기서 쌍팔년도는 쌍팔년이다 해서 1988년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1988년이 아니라 사실은 1955년을 말합니다. 네, 이 쌍팔년도를 1988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왜 그러느냐, 왜 이걸 1988년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지금 친구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1988년에 올림픽이 열린 거 알고 있죠? 근데 올림픽이 열릴 때 당시에 군대는 그러니까 밖에서는 우리도 올림픽을 여는구나 라고서 막 기분이 들떴는데 군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분위기 살벌했죠. 왜냐하면 올림픽을 방해하려고 북한이 무슨 짓 하지 않을까 이렇게 경계심을 품었던 거죠. 실제로 올림픽 열리기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86 아시안 게임이 열린 거 혹시 아시죠? 아실 거예요. 86 아시안 게임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 아시안 게임 열리기 며칠 전에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 서울 김포공항에다 테러를 했거든요. 폭탄 터뜨려서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그렇게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88년에도 혹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잔뜩 긴장을 했죠. 그래서 북한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1955년을 쌍팔년도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1955년을 이제 단기로 바꿔주면은 이때가 단기 4288년이거든요. 4288년이라고 해서 우리는 쌍팔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굳이 이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서 연호를 우리는 단기를 썼어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해서 단기를 쓰다가 단기 쓰면 불편하잖아요. 딴 나라 사람들은 서기를 1900 몇 년, 1900 몇 년 이렇게 서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단기를 서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팔년도는 이제 두 번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됐다라는 뜻이죠. AM 방송과 FM 방송은 전파의 소리를 신호를 실어가지고 송출을 하는데 소리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신호죠. 우리 말할 때 뚝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쭉 우리 말할 때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 소리 신호를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전자기파를 아날로그 신호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호로도 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가 뭔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디지털 신호는 0과 1로 구성된 신호죠. 뭐 이거는 상식이니까 굳이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0과 1을 어떻게 구분해서 신호를 보내느냐 하면은요, 전류가 흐르거나 또 흐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기파 신호를 보내거나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1과 0을 구분합니다.
여기 그림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디지털 신호의 예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0, 전류가 흐르면 1. 그래서 0이 있는 부분은 이제 A가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0인 부분이고, B는 전류가 흐르는 1인 부분이죠. 그림에 있는 신호는 이렇게 쭉 쓰면은, 앞에서 쭉 보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0, 전류가 흐르면 1. 그래서 0과 1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0, 1, 0, 1, 0, 0, 1, 1, 0, 1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진수 변화기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알파벳 M을 뜻하더라고 합니다. 네, 디지털 신호를 받는 부분, 즉 수신부에서는 디지털 신호의 0과 1의 조합을 보고서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디지털 신호를 쭉 이어서 01, 00, 11, 01 이거를 이제 이진수 변환기로 확인해 보면 이제 알파벳 N인데요. 이걸 네 자리로 끊어 가지고 01, 00, 11, 0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01, 00은 이제 4가 되고요. 뒤에 11, 01은 13이 됩니다. 이건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이진수, 십진수를 변환하는 거. 그렇게 해서 변환해 보니까 앞에는 4, 뒤는 13이에요. 8자리 숫자를 보고서 숫자를 표현하면 또 0100, 1101 이걸 숫자로 표시하면 또 77이 되고요. 네, 이진수 변환하는 방법, 이진수와 십진수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굳이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TV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을 조작할 때 옛날에는 진짜 우리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또 이제 전원 스위치 버튼을 누르고 에어컨은 이제 다이얼을 돌리고 막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리모컨으로 다 하죠. 아주 가까이 있는 거리에서도 손으로 전원 스위치 이렇게 전원 스위치 조작하고 채널 버튼 누르는 대신에 그냥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리모컨 쓰고 있죠. 그런데 리모컨에 사용되는 전자기파는 적외선입니다. 리모컨은 적외선 신호를 통해서 가전제품을 조종하고 있죠. 또 리모컨의 적외선 신호는 적외선 다이오드에서 나옵니다. 이 사진이 진짜로 적외선 다이오드예요. 또 친구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적외선은 열을 전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죠. 하지만 태양전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자기파를 전기 신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을 요즘 하고 있죠. 또 적외선 감지기도 적외선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모컨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받아서 그에 맞는 전기 신호, 그러니까 적외선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에 맞는 전기 신호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린다든가 소리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TV를 끄거나 켰다거나 할 때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적외선 감지기가 있기 때문이죠. 방송국에서 전파를 송출할 때 기본적으로 LC 회로를 사용합니다. 전파를 수신할 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LC 회로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무전기 보면 무전기에서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 LC로 하나 가지고서 송수신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제 전파를 쏠 때 LC 회로 쓰고 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전파를 수신할 때도 LC 회로를 사용하는 거죠. 요즘에 라디오를 즐겨 듣는 친구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유튜브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에 MP3 방송을 듣는다든가 MP3 파일을 듣는다든가 하지 직접적으로 라디오를 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라떼는 공부에 집중해서 하겠다고 해서 라디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계속 라디오 방송 듣다 보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음악만 듣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럼 라디오는 어떻게 소리를 사람들 귀에 들려줄까요? 라디오 전파의 수신 과정을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그림에 있는 거는 LC 회로를 사용한 라디오 전파의 수신 회로입니다. 그걸 이제 도식적으로 표현한 건데, 저마늄 다이오드를 사용한 저마늄 라디오는 전원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제 음질은 안 좋아요. 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라디오 수신기는 건전지나 전기 전원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깨끗한 음질을 듣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전파를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전전지나 전기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전기를 사용하죠. 근데 원리적으로는 이런 전기 장치 없어도 됩니다. 남산타워 여러분들 아시죠? 서울 남산에 있는 남산타워요. 거기 남산타워 보면 송신소가 있는데, 그 남산타워 자체도 송신소죠. 그 옆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은요, 건전지 없어도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강력한 전파를 발사하는데, 그 송신소에서 이제 전파가 강력하니까 바로 옆에서 이제 수신하는 전파도 강력하겠죠. 그래서 건전지 없어도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해본 적은 없고요. 친구 여러분들도 가끔씩 텔레비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이게 접하고 있죠. 근데 요즘 텔레비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 볼 때 공중파 방송을 그대로 이제 텔레비전에 안테나 연결해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IPTV 아니면 위성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보기도 하겠죠. 이도저도 다 아니다 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국 홈페이지 직접 접속해서 방송을 시청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이제 접하려면 라디오 수신기나 텔레비전이 있어야 하고요. 또 여기에 안테나를 달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두 개 모두 전파를 송출하는 무선 방송이잖아요. 무선 방송이니까 그걸 들으려면은 안테나가 있어야 되겠고, 저 전파를 전자기파에서 이제 음성 신호만 이제 따로 추출할 수 있는 전용 수신기가 있어야 되겠죠. 무선 방송이다 보니까 공중으로 이제 전파를 쭉쭉 쏘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이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지역이 생기기도 했고요. 텔레비전 방송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보다는 이제 직진성이 강한 대신에 강한 만큼 또 제대로 볼 수 없는, 방송을 제대로 시청할 수 없는 난시청 지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유선 방송이라고 해서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공중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유선 방송이라고 해서 이게 뭐 방송국에서부터 여러분들 집까지 직접 거기서 다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무선 공중파 방송을 이렇게 쭉 쏴요. 공중파 방송이 이제 전파를 쭉쭉 쏴요. 그럼 각각의 지역에서 그 공중파 그 전파를 수신을 합니다. 그 전파를 수신해서 거기서부터 케이블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이제 방송을 이제 송출하고 있는 거죠. 엠넷이나 tvN 같은 경우는 케이블 방송이죠. 그 공중파 방송이 아니고요. 근데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안테나로 달아가지고 공중파 방송 수신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케이블 방송국에서 각 가정까지 전파를 그러니까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이제 영상을 송출하는 거죠. DMB 방송이나 위성 방송 같은 이제 경우는 디지털 신호를 전자기파에 실어서 이제 방송을 송출을 합니다. DMB 방송은 한때 이제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DMB 방송 보는 경우가 거의 없죠. DMB 방송 시청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이제 거리에서 요즘 뭐 인터넷이 발생하고도 뭐 무선 인터넷, 뭐 데이터 신호를 가지고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DMB 방송 같은 거를 방송을 이제 시청하고 있죠. DMB 방송을 시청할 거를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죠. 자,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자, 마르코니라고 합니다. 혹시 마르코니라는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뭐 아인슈타인, 뭐 에디슨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죠. 이 사람 본명은 굴리엘 조반니 마리아 마르코니라고 하거든요. 이 이름에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이탈리아나 라틴 계열 사람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마르코니는 1895년에 최초로 무선통신에 성공을 했고요. 1901년에는 대서양 횡단 무선통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땠느냐? 우리나라도 나름 이제 무선통신의 역사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무선통신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972년부터는 근데 1년부터 썼는데 이게 무선통신은 특수한 이제 분야에서만 그게 가능했고요. 1972년부터는 이제 그동안 군대와 경찰에서만 사용했던 무전기가 일반인도 쓸 수 있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일반 사람들이 생활 무전기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무전기를 쓸 수 있게 된 게 그 역사가 겨우 50여 년 전입니다. 50년 조금 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 영역이라서 우리나라의 분단이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빚어진 일이죠. 무전기가 이제 1972년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삐삐라는 무선 호출기가 있어요. 삐삐 이거 혹시 본 사람 친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또 오래전에 나왔다가 또 오래전에 요즘은 핸드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거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죠. 또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또 사용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더 잘 할 거고요. 이처럼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특수한 계층에서만 무선 통신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에게 이제 많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스마트폰까지 나오는 정도로요.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생활 무전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회로나 전자기파에 대한 지식이 쭉 배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쓰고 있죠. 전자기파는 열이나 음식조리, 통신, 방송뿐만 아니라 교통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뭐 상식이고요. 전자기파에 교통정보를 실어서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GPS 장비도 전자기파를 수신하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합니다. GPS는 시간 정보를 이제 수신한다고 해요. 여러 곳에서 시간 정보를 받을 때 이제 그 위치, 각각의 기지국 위치, 거리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차가 있으면 그만큼의 시간차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간차이를 가지고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데 휴대폰도 같은 원리로 자기 위치를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이용하면 이제 교통비를 내야죠. 그냥 타면은 무임승차로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 물어요. 이게 지금은 뭐 교통비를 내는데 현찰로 낸 기본은 이제 현찰인데 라떼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회수권이라는 종이 조각이 이용했어요. 그다음에 어른들은 토큰이라는 이제 작은 동전, 이제 엽전처럼 생긴 작은 동전을 그 토큰을 이제 이용했고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철이나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개찰구를 통과할 때 이제 매표소에서 샀던 그 표를 영무원한테 건네주면은 영무원이 펀치로 그 표에다 반원형 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이제 반원형 구멍을 냈죠. 근데 이게 전철표가 바뀌어가지고 마그네틱 띠가 이제 거기에 전철표에 이게 부착이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전철표를 개찰구 옆에 이게 구멍이 있었어요. 그 구멍에다 쭉 집어넣으면은 그 개찰구에서 그 전철표를 인식한 다음에 개찰구 끝에다가 그 전철표를 쭉 뽑아냈죠. 그러면 사람들은 개찰구 지나면서 그 표를 뽑아 들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된 일이었는데 이게 말한 방식대로 표를 끊어서 이제 전철을 이용하는 게 이게 이런 방식이 진짜 얼마 안 된 이런 방식 이용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죠. 티머니 카드나 뭐 캐시비 카드 이런 교통카드 아니면 신용카드로 그냥 결제해서 바로바로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영무원이 표 이렇게 표 검사에서 뭐 그 티머니 카드에다 구멍 내는 일 없죠. 그냥 거기 개찰구 옆에다 찍 갖다 대고 이제 통과하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이용해서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들이 전자기파나 우리가 공부했던 전자기파를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 내부에서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사각형 코일로 이루어진 안테나가 있어서요. 여기에서 전자기파 신호를 발생시켜서 판독기로 보내고, 그럼 판독기는 그 전파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요즘은 고속도로 이용할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금으로 내지 않고 이제 하이패스로 이제 계산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하이패스 카드도 교통카드와 같은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카드와 요금 계산기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이제 전철 이용할 때는 스마트 카드를 그 개찰구 거기다 단말기에다가 툭 갖다 대기만 하는데, 하이패스는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먼 데까지 이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좀 강하게 주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기파의 신호와 정보의 인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3단원 정보와 통신에 대한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다 옛날 얘기라서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를 바꿔서 물리학 1이라는 교재를 가지고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